자본주의 세상에 살면서 투자를 안 한다는 건 한국에 살면서 한국어를 안 쓰는 거랑 똑같습니다. 월급만으로는 맞벌이를 해도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들 재테크를 해보려고 하지만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투자를 해서 돈을 모으려다가 결국 망하는 케이스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재테크를 이제 막 시작하거나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한테 저라면 이런 재테크는 절대로 하지 않을 텐데 싶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첫 단추를 잘 채워야 된다고 하죠. 이 재테크도 첫 단추가 아주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정답이나 답안지는 아니니까 제가 왜 이런 재테크는 추천하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적금입니다. 적금은 말 그대로 목돈을 만드는 수단일 뿐이지 적금을 재테크 수단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물론 큰 틀에서는 틀린 말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아끼면 부자가 된다는 말 틀린 말인가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맞는 말이죠. 하지만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게 쓰고 많이 벌고 그리고 아낀 돈으로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선순환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적금으로 돈을 불린다는 생각은 아주 구시대적인 발상일 수가 있습니다. 아끼고 모아서 부자가 되는 시대는 이미 몇십 년 전에 끝났어요. 특히 19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에 고성장 시기에는 돈이 아주 귀하기 때문에 10%에서 20%씩 은행에서 적금 이자를 줬지만 지금은 이야기가 달라요. 세상에 돈이 아주 넘쳐납니다. 나한테만 없을 뿐이지. 그래서 도대체 왜 적금을 드는 게 손해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만약에 1년에 1000만 원씩 적금을 넣는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연 4%대 이자를 주는 적금은 1년에 얼마 정도를 이자를 받아요? 일단은 세금은 생각하지 않고도 대략 40만 원 정도 받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자만 생각할 게 아니라 매년 상승하는 물가 상승률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보통은 물가 상승률을 2%대로 꾸준히 상승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럼 4%대 적금에 1000만 원을 넣어두면 2%대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나한테 오는 실질적인 이득은 4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이 되는 거죠. 1년에 20만 원씩만 받아도 10년이면 200만 원인데 요즘 세상에 2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행 한번 다녀오면 사라지고 없는 돈인데 이 재테크라는 거는 내 돈을 지키기 위한 것도 있지만 보통은 돈을 불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젊은 사람일수록 적금 풍차 돌리기 뭐 이런 거 하지 말고요. 한 3년에서 5년 정도 기간을 두고 단기간 목돈을 만드는 데 유리한 ISA 계좌를 고려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ISA 계좌가 뭐냐면 매년 2천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고 최대 5년간 총 1억까지 납입이 가능한 주식 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이거는 일반 주식 계좌랑은 조금 다르게 200만 원까지 비과세라서 이왕 주식을 투자할 거라면 여기서 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당장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한국 주식보다는 미국 ETF를 사는 걸 추천드리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S&P 500 수익률은 연평균 10%대라서 적금보다는 ISA 계좌로 목돈을 만드시는 걸 추천드리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적금이 필요한 순간들도 있긴 하죠. 이거는 또 나중에 제가 적금 관련해서 영상 정리해서 만들도록 할 테니까 구독해두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하지 않는 거는 퇴직연금 IRP 계좌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지만 55세 이후 노후 자금용으로 쓰이는 계좌인데 특히 이거는 최대 9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 때문에 젊은 분들도 많이 가입하시곤 하죠. 이거는 연 최대 납입금이 1,800만 원까지 가능하긴 한데 이런 거는 현금이 남아 도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리는 재테크 방법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막 재테크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의 현금이 없을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대부분은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2030 세대이거나 직장에서 월급 받고 남는 돈을 쪼개서 하는 분들일 텐데 매년 세금 내는 게 아깝다고 연 1,800만 원이나 되는 현금을 무작정 묶어두면 나중에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해요. 보통은 ETF 장기 투자 겸 아니면은 세액공제 혜택으로 많이들 하시는 게 지금 말씀드리는 IRP 계좌랑 연금저축펀드인데 연금저축펀드는 매년 600만 원 공제 여기에 IRP 계좌까지 활용하면 최대 연 9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두 개를 많이들 활용하곤 하죠.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생각보다 돈 나갈 일이 많잖아요. 특히 20대, 30대일수록 당장 집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는데 IRP 계좌나 연금저축펀드는 중도 해지가 안 돼서 진짜로 지금 당장 필요 없는 돈만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이나 목돈이 시급한 나이대라면 이 IRP 계좌랑 연금저축펀드 둘 다 활용해서 세금 아낄 것만 생각하지 말고요. 연에 6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되는 연금저축펀드만 활용해도 충분하실 거예요. 대신 반대로 이제 집 걱정 없고 결혼도 했고
차도 있고 매달 남는 현금도 여유가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자산을 불리고 세금까지 아끼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제가 이런 계좌들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 자세히 설명해둔 영상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둘러보시고요. 그리고 하면 안 되는 재테크 세 번째는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입니다. 특히 이제 막 주식이나 코인을 시작하신 분들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이 레버리지인데요. 레버리지의 뜻으로는 보통은 대출을 떠올리지만 이 주식이나 코인에서도 레버리지라는 말을 쓰거든요. 보통 속슬이라고 하죠. SOXL이나 TQQQ 같은 3배 레버리지 주식들이 대표적인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1%가 오르면 3%만큼 주식 가격이 오르는 레버리지 상품이에요. 내가 직접 은행에서 대출을 해서 넣는 게 아니라 이 주식 상품이 자체적으로 3배씩 오르고 내리는 고위험, 고수익 투자 상품이죠. 이게 3배가 오르면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무작정 달려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거는 웬만큼 숙련된 사람들도 이런 레버리지 상품에 잘못 물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내리는 것도 2배, 3배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SOXL이라는 종목에 1,000만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속슬 SOXL이 뭐냐면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데 이게 3배 레버리지 상품이에요. 만약 반도체 지수가 이만큼 오른다면 이 SOXL은 얼마나 올라요? 2의 3배니까 6만큼 오르게 되는 거고 반대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2의 3배인 6만큼 떨어지는 거고요. 어쨌든 이 A라는 사람이 반도체 시장이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해서 1,000만 원을 여기다가 투자했더니 갑자기 한 달에 50%가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원금은 얼마가 됐을까요? 한 달 만에 1,000만 원이 500만 원이 된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한 달 뒤에 다시 50%가 올랐는데 그러면은 1,000만 원이 돼야 될 것 같지만 처음 투자했던 1,0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의 50%인 250만 원이 올랐으니까 총 원금은 750만 원이 됐죠. 주가는 분명 50%가 하락했지만 50%가 하락한 시점에서는 50%가 아닌 100%가 올라야 원점이 됩니다. 이거를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레버리지 상품은 상승만 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계속 오르기만 하는 자산이 있나요? 계속 오르기만 하는 자산은 절대 없죠.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기 때문에 진입 시점을 모르는 재테크 초보자일수록 주식이나 코인 레버리지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주식은 많아야 3배 레버리지인데 코인은 어때요? 코인은 125배 레버리지까지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진짜 순식간에 돈이 증발할 수 있으니까 변동성이 심한 종목일수록 레버리지는 내 선택지에서 아예 빼지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레버리지 상품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긴 한데 아직 지식이 별로 없는 초보자분들은 손도 대지 않는 걸 추천해요. 장기적으로 자산을 불려나가는 투자를 해야지 투기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몇만 원, 몇십만 원 손해를 보는 거면 복구는 금방 가능하겠지만 몇 년간 모은 몇천만 원, 몇 억이 날아가면 그 돈으로 할 수 있었던 기회비용이랑 다시 그 돈을 모아야 되는 시간까지 합치면 진짜로 그 손해는 말로 표현을 못하겠죠. 오죽하면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죽이고 싶거나 망했으면 좋겠다 싶은 원수가 있다면 레버리지 투자 상품에 대해서 알려주라고 말이죠. 그리고 재테크 초보일수록 하지 말아야 되는 거 4번째는 얼떨결에 하는 내 집 마련입니다. 내 집 마련.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난리일까요? 전세, 월세 내기 아까워서? 결국 사람들의 심리는 돈 벌려고 5억에 사서 10억에 팔고 싶어서 아닌가요? 근데 급한 마음에 집값이 지금 안 사면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 애매하게 2억 3억짜리 집 사게 되면은 그때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할 수가 있어요. 집은 사두면 언젠간 오른다. 이거 맞는 말인가요? 모든 집들은 다 오르지 않습니다. 집값이 오르는 곳들은 다 이유가 있잖아요. 가격이 비싼 곳들은 다 이유가 있고 수요가 계속 받쳐주니까 오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애매한 돈으로 조급한 마음에 내 집 장만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몇십억, 몇백억 자산가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겨우겨우 끌어모아서 1억, 2억 가지고 애매한 곳에서 집을 사게 되면 이때부터는 이제 무주택자라는 타이틀이 사라지기 때문에 청약부터 시작해서 세금 이런 것까지 모든 게 다 복잡해집니다. 만약 지방에 살고 있는 분들이라면 1억, 2억만 있어도 충분히 괜찮고 좋은 집을 구할 수가 있을 텐데 그게 수도권 쪽으로 올라오면 어때요? 이 수도권 쪽에서는 어림도 없잖아요. 집 가격이 오르는 것을 기대하고 내 집 장만을 하고 싶다면 확실하게 수요가 받쳐주는 곳으로 배우자와 함께 매수를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이게 맞는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집을 매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바로 돈을 모으는 기간 동안 어떤 집에서 어떤 식으로 살 건지도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데 대부분은 월세로 사는 게 쪽팔리고 돈 아까워서 전세로 살잖아요. 하지만 전세로 살게 되면 오히려 돈을 모으는 게 더 힘들어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장 한 달에 몇만 원, 몇십만 원 아끼기 위해서 이자도 안 주는 돈을 집주인한테 몇 억씩 맡겨놓는데 전세로 살면
보통 얼마나 살아요? 대부분 4년은 살게 되잖아요. 그럼 4년 동안 아낄 수 있는 돈은 기껏해야 몇백만 원인데, 만약 전세를 살지 않고 월세를 살면서 그동안 모아놨던 5천만 원이 있다면 그동안 모아놨던 돈 5천만 원으로 매년 10%의 수익만 내도 얼마예요? 복리를 생각하지 않고도 1년이면 500이고요. 4년이면 2천입니다. 당장에 손실만 볼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전세보다 월세가 훨씬 돈을 모으기가 유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매년 10%씩 수익을 내기가 쉽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S&P 500 수익률은 연평균 10%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런 거지 이제 아끼고 모으는 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처음에는 필요한 순서이긴 한데, 이 세상에 돈은 충분히 많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도 정말 널렸어요. 이 시대의 흐름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앞으로에 대해 5년, 10년이 바뀌게 되는 거죠. 오늘은 재테크 초보일수록 말리고 싶은 것들 4가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이야기해봤는데요. 물론 저는 부자도 아니고 완벽한 사람도 아니지만, 제가 이제 막 투자에 눈을 떴다고 생각했을 때 이런 것들은 절대 하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 생각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봤는데, 만약 재테크 초보라면 절대 하면 안 될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혹시나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돈과 관련된 도움이 되는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